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영향으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33% 상승한 24,585.43의 거래를 마쳤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20% 높은 6,875.80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0.05% 낮은 2,662.85로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미 연준은 이틀에 걸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이후 공개한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시장의 예상대로 1.25에서 1.50%로 25bp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금리 인상 전망을 담은 점도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연준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5%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전망치인 올해 2.4%, 내년 2.1%에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지난 11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에너지 가격 덕분에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오름세를 보였지만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세는 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미 노동부는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1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로는 2.2% 상승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11월 근원 소비자 물가는 0.1%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1.0% 내린 56달러 60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에도 가솔린 재고가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훨씬 많은 570만 배럴 늘어나면서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점도표를 통해서 내년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예고했는데요. 한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9월에 제시했던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면서 투자 심리를 호전시켰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또 한 번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장 막판에 소폭 밀리면서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잠시 뒤에 관련해서 이슈 분석해 볼 거고요.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전해드리죠. 7천억이 가까운 연중 최대 규모의 기관 순매수에 힘입어서 코스피 지수가 어제 껑충 뛰어 올랐고 2,48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되어 있는 전기전자업종은 1%대 밀렸지만 그 밖에 전 업종이 고른 상승세를 나타내는데요.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전일에 급락했던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반등하면서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는 시가총액 상위주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주가는 1.5% 올라 772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오늘도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국내 이슈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목요일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들어 세 번째 기준금리를 인상시키고 또 내년 역시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시킬 것이라는 전망을 기존의 예측치를 유지했습니다.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자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의 반영이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시장의 관심은 내년 금리 인상 속도에 기울여질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분석해 볼 거고요.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장의 예상대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시켰는데 네네. 보통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증시에는 좀 하락 요인이 될 텐데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상당히 시장이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경제적인 논리가 최근 좀 약간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어쩌면 한국에 있는 시청자 여러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들으실 내용 가운데 하나가 FOMC라는 단어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마지막으로 제니 앨런 의장 이런 어떤 세 가지 키워드를 오늘 하루 종일 들으실 것 같아서 전체적인 틀거리를 잠깐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증시를 잠깐 좀 리뷰를 드려보겠는데요. 아시는까지 미국 증시 최근 들어서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했습니다. 아무래도 화면 보시면서 리뷰를 다시 한번 드리면 좋겠지만 눈에 띄는 것들은 2015년을 제외하더라도요.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했습니다. 통상 경제적으로 배울 때는 기준금리가 인상하면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위험자산인 주식 가격은 하락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는데요. 작년 12월 달에 기준금리가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약간 보합세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상승에 대한 코멘트 이 당시에는 못 드렸습니다만 지난 3월 달에도 기준금리 인상했고요. 또한 지난 6월 달에도 기준금리 인상했습니다. 또한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 가운데서도 장중에 소폭이나 변동성이 커졌지만 어떻게 보면 역사적 신고가를 모습 보이고 있으면 어쩌면 기준금리 인상하게 됐다. 이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보다 하락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틀거리는 좀 틀렸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 미국 증시가 상승했던 것은 기준금리 인상 이런 의미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조세제도 개편 수많은 어떤 정책적인 그런 어떤 기대감이 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기준금리 인상에는 악재를 좀 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는 제니 앨런 의장의 코멘트를 좀 리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무엇보다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 상승했던 건 두 가지 팩트가 있는데 하나씩 점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2017년 넘어서 2018년 미국의 GDP 성장률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에 대한 전략가들 보면 올해 9월달 같은 경우에는 2018년 그러니까 내년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기본적으로 2.1%에서 2.5%로 상회했는데 그거가 맞물려 가지고 미국 증시 상승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에서도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경제학자들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죠. 2017년도에도 올해 좋았습니다. 아마 2018년도에는 더 좋을 것이다 평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밴드가 2%대, 때로는 3%대 중간값을 우리가 통상 중간 미디엄값이라고 그러죠. 미디엄값을 내년에 약 2.5%를 보고 있다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올해 넘어서 내년에도 일단 미국의 경제 성장이 좋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차트에서 정확하게 눈에 띄고 있다 보겠습니다. 다만 2019년 즉 내후년 얘기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년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실은 시장에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많은 분들이 통상 점도표란 얘기를 하십니다. 점도표에 대한 단어 뜻을 정리해 보면요. 말 그대로 그냥 점을 찍어놓은 겁니다. 즉 내년에는 금리를 얼마나 올리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몇몇 폴 참여자들이 점을 찍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FOMC 가운데서 기준금리 인상했지만 내년에 3번 인상한다 이런 단어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2018년도 점도표를 보면 기본적으로 2%에서 2.25%의 점이 6개 찍혀 있고요. 그 위아래 3개 찍혔다는 걸 봤을 때 지금 페이퍼를 보면 이런 점도표 기준으로 보면 2018년 그러니까 내년에는 기준금리를 3번 정도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현재 값이고요. 따라서 내년에 얼마나 올릴지는 실은 이것은 제니 앨런 의장이 정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신임 연준 의장인 어떻게 보면 제롬 파월이 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예단하는 것은 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오늘 새벽 끝난 여러 가지 의견 가운데서 약간 리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제니 앨런 의장이 페이퍼를 좀 발간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리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제니 앨런 의장이 우리가 한국 나이로 만 71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1946년생이 아직까지도 현업에 있다. 그런 어떤 미국이 상당히 대단하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월가에서는 제니 앨런 의장 관련돼 가지고 이제 굿바이 제니 앨런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월가에서는 참 좋아했던 인물인데 이 인물이
왜 내년 2월에 더 연임을 하지 못했을까? 그런 답답함이 일단 월가에서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새벽에 그 발표됐던 스테이트먼트 리뷰를 잠깐 드려보면 좋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오늘 새벽에 그 제니 앨런 의장의 지금 어떤 영상을 화면에 보고 계시는데 그때 했던 그 스테이트먼트, 즉 텍스트를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니 앨런 의장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굿 애프터눈이라는 이제 시작을 좀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레이트가 평가가 이겁니다. 즉 4분의 1, 0.25%를 타겟 레인지를 올렸다. 이것이 가장 이번에 그 기본적인 키워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1.25에서 1.5%로 0.25% 올렸기 때문에 이제 기준금리 레이트를 이렇게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기준금리라는 표현은 우리가 페더럴 펀드 FF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한국은 통상 1.25면 1.25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밴드가 약 0.25 밴드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몇 가지 좀 코멘트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게 된 기본 팩트 가운데서 노동 그리고 물가를 가장 집중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페이퍼가 총 5장인데요. 그 가운데서 노동과 물가를 예상보다 깊게 얘기했다는 거 보면 결국 앞으로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동기는 물가 그리고 노동 성장률이다 보겠습니다. 네. 시장의 참여자 가운데서 일단 노동시장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즉 실업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비고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고민되고 있는 것은 물가 부분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세계 연준은 물가 성장률 2%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2%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노동시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올렸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또한 기본적으로 앞서 표현드렸던 것처럼 GDP가 앞서 그 표현을 통해서 보면 이번 2017년 넘어서 2018년도가 2017년보다 좋아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번에 3분기가 GDP가 약 3.25%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큰 흐름을 보면 경제는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잠깐 드리면 좋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그 지난 12월 달에 FOMC의 데이터의 똑같은 차이가 있겠지만 솔리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3분기가 예상보다 좀 부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그 원쿼터 즉 1분기 때는 예상보다 시장의 기대치는 슬로우 다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와 3분기가 약 상당히 견조하게 좋아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어떤 평가를 좀 가장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팩트 가운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 그 실자리,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트럼프 대통령 비롯해서 제니 앨런 의장이 계속 강조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결국 올해 넘어서 내년에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기본적인 팩트 가운데서 아무래도 이런 내용을 좀 조심스럽게 좀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텍스와 관련된 부분을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텍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런 부분을 볼 때 어쩌면 텍스 폴리시 이런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법인세를 인하했죠. 최고 세율이 약 35%에서 20%로 결국 이렇게 법인세 인하했다는 것을 보면 앞으로 그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는 소폭이나마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더 크게 보면 약간은 그래도 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올해는 일단 기준금리 인상하게 됐습니다만 내년에는 결국 텍스 폴리시 그러니까 법인세 인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불확실성도 현재 제니 앨런 의장이 좀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제16대 미 연준 의장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제롬 파월 의장이 확정이 됐죠. 그 이후로 첫 FOMC 회의였습니다. 물론 오늘 있었던 회의의 주관자는 제니 옐런이었는데 이번 회의를 통해서 파월 시대를 미리 예측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금리 인상 기조로 가는 건지 파월의 연준 그 흐름은 어떨까요, 소장님? 네, 기본적으로 뭐 새로운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대통령이죠. 예. 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세계를 죽이는 것이 이제 제니 앨런 의장에 이어서 이제 제롬 파월 의장으로 넘어가는데 이제는 뭐 소위 제롬 파월이라는 표현보다 제이 파월이라는 소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이노믹스의 시대가 들어왔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자, 잠깐 앞서서 제니 앨런 의장의 어떤 코멘트를 잠깐 보시면서 설명을 좀 이해갔으면 좋겠습니다. 통상 제가 제롬 파월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번에 그 제니 앨런 의장의 말미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이 파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공식 플레임은 제롬 파월인데요. 이렇게 애칭식으로 제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걸 보면 어쩌면 제니 앨런 의장과 그 제롬 파월 즉 제이 파월
파월과 좀 친밀한 관계가 아닌가 싶고요. 다만 제니 옐런 의장이 마지막에 어떤 얘기했냐면 제이 파월한테 실은 신임 의장한테 부탁하는 것이죠. 뭘 부탁했냐면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 FOMC를 비롯해서 미국의 연방은행이 기본적으로 지금보다 더 독립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는 확신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런 말을 뒤집어 보면 제니 옐런 의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고요. 제롬 파월은 결국 공화당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그 제니 옐런 의장이 공화당이었으면 즉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이었으면 내년에 연임하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기대감이 현재 이번에 그 오늘 새벽에 발표한 텍스트문에 좀 녹아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다른 인물 가운데서 우리가 FOMC 어떤 리뷰를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2018년도에는 이제 제니 옐런 의장에 의해서 또 다른 의장이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 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그렇게 그때 얘기했을 때 또 다른 인물이 기본적으로 나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냐면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더들리 뉴욕 연방은행 총재인데 연방은행 총재가 제니 옐런 의장에 이어서 제롬 파월이 내년에 의장이 된다 그러니까 나는 그만두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몇 가지 좀 약간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FOMC에 대한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어떤 멤버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통상 FOMC 어떤 그 보드 오브 멤버 즉 이사 멤버가 총 7명입니다. 7명인데 현재까지는 현재 4명이 되고 있고요. 4명 가운데서 그렇다면 앞으로 3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3명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코드가 많은 인물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평을 가지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 연방은행 이사회가 TO가 7명인데 4명이 됐다. 그리고 제니 옐런 의장이 현재 체어맨이지만 어쩌면 제니 옐런 의장도 나는 의사회 의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사도 그만두겠다 하게 된다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적게는 3명, 많게는 4명 정도 트럼프 대통령 코드와 맞는 인사가 이번에 결국 내년에 FOMC의 멤버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또한 그 외 가운데서 우리가 통상 그렇다면 우리가 FOMC 어떤 이사회가 앞서 말씀드린 7명 가운데 현재 4명이지만 통상 지역 연방은행 총재 그러니까 미국은 12개 연방은행 총재가 있는데 그 인물을 잠깐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통상 12개 가운데서 현재는 5명이 일단 이번에 그 멤버로 들어갔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의미가 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매년마다 그 기본적으로 멤버를 5명 가고 있는데요. 그간 눈에 띄는 것들은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고정직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연방은행 가운데서 뉴욕에 가장 힘이 크기 때문에 뉴욕 연방은행 총재, 현재는 뭐 더들리 연방은행 총재지만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계속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1년에 5명, 12명의 연방은행 총재 가운데서 5명, 그 가운데서 뉴욕 연방은행 총재를 빼면은 결국 4명은 계속 매년마다 바뀐다고 보겠고요. 다만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FOMC 지금 사이트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결국 2018년도 같은 경우에도 5명의 연방은행 총재가 들어가는데 5명의 유고시 즉 결석 시에는 또 그 대안으로 5명의 연은 총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기하고 있는 총재는 2019년도에 멤버가 결국 대타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타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결국 연방은행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FOMC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일단 좀 준비하라 이런 의미를 보고 있고요. 따라서 뉴욕의 연방은행 총재가 결국 제니 옐런 의장에 의해서 또한 지난 시기에 피셔 부의장도 그만뒀기 때문에 피셔 부의장이 그만두고 나서 일단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그만뒀다는 것은 앞으로 양쪽 즉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동안 ATM처럼 계속 시장에 돈을 풀었는데 앞으로는 돈을 풀지 않고 돈을 땡길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기준금리 인상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제롬 파월의 시대가 왔다기보다도 결국 제롬 파월 이사와 좀 코드가 많은 그런 인물이 누가 올지 몰라도 즉 트럼프 대통령의 색깔에 맞는 인물이 들어온다면 지금보다의 어떤 정책들은 내년에는 뭐 기준금리 3번 인상한다 이런 표현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 그리고 정책에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된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미국의 중립성을 과연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떻게 결정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좀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시장의 예상대로 0.25%포인트 인상을 시켰습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좀 인상한 경향이 있었고 또 오늘 아침 쏟아지는 뉴스를 보니까 가계부채 1,400조가 더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그렇죠. 얘기들도 있던데요. 네. 한국은행의 앞으로의 행보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뭐 한국은행도 실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셨으면 약간의 금리가 올라도 우리가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은행의 걱정이 아니라 국가가 즉 그 가운데서 미국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그리고 내년에 만약에 3번이라도 더 올리게 된다면 현재까지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똑같은데요. 내년에 정말 현재까지 예상치처럼 3번이나 금리 올리게 된다면 이제 2% 중후반이 된다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한국도 얼떨결에나마 일단 기준금리 올리는 것이 한국 입장에서도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월가에서는 상당히 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JP모건은 내년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4번이나 인상하겠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GDP가 좋아지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서 그래서 결국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반증으로서 우리가 기준금리 인상할 수 있다고 보겠고요. 두 번째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 인하를 좀 한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법인세 인하가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죠. 이제 법인세 인하 관련돼서 상원과 하원이 이제 통과가 됐지만 서로 간에 이제 의견을 조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어떤 재가를 받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작년과 미국의 각 기업들이 똑같은 매출과 순이익이 있다면 법인세 인하가 된다면 그만큼 순이익이 좀 많아지겠죠. 네. 따라서 그런 부분만큼 지금 미국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고 보는데 한국은 과연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지금 가계부채가 1,400조가 넘어서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작년 12월 기준으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가계부채보다 채권대로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시장에 좀 큰 고민으로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기준금리가 현재 보면은 약 1.5%이기 때문에 지금 0.25% 오른 것도 우리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지금 몇몇 월가에서는 어쩌면 미국이 내년에 한 3번 정도 올리게 되면 한국도 좀 이렇게 눈높이 때로는 키 맞추기 차원에서 한 번 내지 2번이나 올린다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역시 가계부채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 가계부채 부분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통상 가계부채 통상 두 가지 관점이죠. 만약에 우리가 뭐 장사를 하거나 뭐 할 때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장사하는 자금을 대는 것은 우리가 건전한 이게 경제 성장을 보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가계부채가 1,400조가 넘어서는 것은 뭐 그 가운데 뭐 최근 이슈가 있었던 뭐 가상화폐 그런 쪽으로도 뭐 돈이 들어갔을 것이고요. 또한 그 최근 들어서 가계부채가 늘어났던 것 중에 하나가 전세자금 뭐 임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돈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부동산 상승에 대한 기본적인 팩트가 가계부채 기본적인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우 총재가 지금 화면에 보이고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내년에 우리가 기준금리 올리는 것이 한국 경제가 좋아져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얼떨결에 올리는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 질은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예. 따라 정리하면 미국의 기준금리와 한국의 기준금리가 현재 이제 똑같은 관점이기 때문에 내년에 기준금리를 미국이 올린다면 한국이 얼떨결에 올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한국에 들어왔던 많은 외인 자금들이 똑같은 금리보다도 미국이 금리를 더 준다 그러면 저것도 당연히 미국 갑니다. 따라서 지금 많은 페이퍼를 보면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한국에 있는 자금들이 미국에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기준금리는 결국 돈은 기본적으로 기준금리가 만 원 쪽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한국에 있는 그 외국 투자 자금이 미국을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군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중 관계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봐주십시오. 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저도 지금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데요.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한국 정상회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 이번이 세 번째죠. 지난 7월과 11월에 이어서 정상회담이 세 번째인데 이 정식으로 국빈 초청을 받았는데 너무 굴욕적인 정상회담이 아니냐 하는 일부 의견마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 이후의 결과물, 아웃풋을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서 국내 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에 앞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 논의사항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그동안 한중 교역이 침체일로 빠졌던 가장 큰 이슈, 사드 문제입니다.
사드 관련된 입장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마무리할 수 있을 거지 여부. 두 번째는 한중 FTA 협상, 이것이 후속 조치가 계속해서 후속 협상이 재개될 것이냐 여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미 간 FTA도 난항을 겪고 있는 와중에 우리의 최대의 교역국이 미국이 아니라 지금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과의 FTA 협상 재개 문제,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겠죠.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큰 이슈는 이번 겨울에 열리는 그 평창 동계올림픽에 시진핑 주석이 과연 참석할 수 있느냐 여부.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한다면 동계올림픽이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여전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안정감을 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번 시진핑 주석의 평창올림픽의 참석 여부,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한중 양국 정부 당국자나 대통령은 사드 배치 관련된 극명한 입장차를 현재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쉽게 해결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현재 있는 상태에서 잘 마무리되는 여부, 이 또한 꼭 체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중국에서는요, 우리한테 3불 정책을 요구하고 있죠. 3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3불 1한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3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드 추가 배치를 금지해달라 이거죠. 안 된다 이거죠.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두 번째는 미국의 미사일 계획이죠. MD 참여를 금지해달라. 또 한미일 군사동맹을 여기서 더 확대 발전시키는 것을 금지해달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1하는요. 사드 사용을 제한해달라. 현재 수준은 더 이상 금지뿐만 아니라 제한해달라. 하지 마라 이거죠. 어떻게 보면 다소 내정 간섭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너무나도 강력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일부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이 우리 정부와 입장이 상이한, 그리고 이 본질적으로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정치적인 문제를 어떻게 쉽게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가 실익을 얻을 수 있는지, 이번에 대통령 방한에 정상회담에, 대통령께서 중국으로 가는 한중 정상회담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동행을 하셨습니다. 동행을 했죠. 그래서 지금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고 경제적인 문제라도 해결의 물꼬를 트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입장은 정치와 경제의 분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경제적 실익을 어떻게 우리가 챙기느냐, 그 가능 여부가 또 하나의 관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한중 FTA 후속 협상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어떤 코멘트를 할지, 그리고 어떤 양해각서를 체결할지, 이것 또한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정치적인 문제는 쉽게 해결해 물꼬를 풀지 못한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물꼬는 상황은 물꼬를 확 풀어줘야 됩니다. 왜냐, 한중 무역 규모가 지금 우리나라 전체 교역 중에서 지금 1위입니다. 수입과 수출 모두. 수입 같은 경우는 전체 교역량의 21%, 수출은 무려 25.1%를 차지하는, 교역 상대국으로서 미국을 제치고 1위인데 미국과의 규모가 2배 차이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날 대중무역 흑자가 현재 375억 달러나 됩니다. 전체 우리나라의 경상주의 무역 흑자 중에서 무려 절반 가까운 42%를 차지하는 최대의 무역 상대국이다 하는 점이죠. 따라서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과연 이번에 3박 5일간의 이 한중 정상회담과 그 후속 조치 여부, 특히 한중 FTA 후속 체결, 양해각서 여부, 이런 것들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 주 마무리되는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 어떻게 될지 투자자분들께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 증시에 영향을 미칠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이 있을 또 하나의 이슈,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슈 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이게 연말을 맞아서 배당 투자를 겨냥하고 있는 수급 변화도 감지가 되고 있어서 오늘 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 고민이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만기를 앞둔 매물 출회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지, 또 경계해야 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봐주십시오. 네. 자, 항상 이 선물과 옵션이 동시 만기가 이루어지는
3회 배수일 달에 두 번째 목요일 변곡점입니다. 보통 옵션 만기는 매달 두 번째 목요일 날 있죠. 근데 선물과 옵션의 동시 만기는 3, 6, 9, 12 1년에 4번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입니다. 오늘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산타넬리가 실현됐냐, 산타넬리를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느냐의 여부도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더 주의 깊은 관찰과 분석이 필요한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오늘 선물과 옵션이 동시에 만기가 이루어지는 네 마리 마녀가 춤을 춘다는 쿼드러플 위칭데이죠. 지금 12월물과 3월물의 차이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전문적인 얘기는 합니다만 살짝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를 기준으로 12월 선물이 326.20입니다. 그리고 내년 3월의 선물이 323.70입니다. 그 차이가 현재 마이너스 2.5예요. 그러면 12월물보다 3월물이 가치가 좀 적다는 거죠. 12월물 높다는 얘기는. 이것은 왜냐하면 12월에 배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배당을 감안한 이론 스프레드가 한 마이너스 3 정도 되는데 마이너스 3보다 적다는 얘기죠. 한 0.5 정도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사상 최대의 배당이 나옵니다. 주저환원 정책으로 일어나는. 그렇다면 이 스프레드가 더 이상 좁혀질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죠. 따라서 이 스프레드를 감안해 본다면 오히려 매도보다는 매수 우위로 전환될 가능성이 현재 크고 현재 스프레드 순매도 규모가 한 2만 5천 계약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본다면 약 한 2조 정도 추정되거든요. 그렇다면 말씀드린 대로 이론 스프레드 가격 마이너스 3 이하로 하락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것은 프로그램이 순매수로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이렇게 예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두 가지 큰 변수가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더군다나 북핵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여부 이것이 하나의 퀘스천 마크고요. 두 번째는 워낙 강세가 변수입니다. 오늘 새벽 끝난 FOMC에서 미국 금리가 0.25포인트, 그러니까 25bp가 상승했습니다. 예고된 거죠. 그래서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갱신하는, 그러니까 불안감, 리스크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차원에서 아주 증시는 아주 환하게 화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미국 금리 인상이 되면서 원화의 강세 템포도 수그러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예상되고 있지만 여튼 이 원화 강세가 어떻게 진행되는 여부 이 두 가지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오늘 쿼드러플 위칭데이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장을 마감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래서 쿼드러플 위칭데이 네 마리 마녀가 춤을 추는 날이긴 하지만 그것이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 요인, 호재로 작용할, 그러니까 주가 상승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징후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쿼드러플 위칭데이는 크게 무리하시지 않으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 여쭤볼 텐데요. 어제 국내 증시 양지수가 올랐죠. 전업종이 고른 상승이었는데 유독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포함되어 있는 전기 전자업종의 약세가 두드러졌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전략이 오를까요, 이사님? 네. 자, 외국인의 반도체를 포함한 IT 업종에 좀 매도태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 금리 인상이 마무리된 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지 여부, 외국인의 매도가 과연 수그러들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미국 금리는 예정된 대로 인상이 됐고 내년도 금리 인상 폭과 속도거든요. 근데 이번 FOMC 회의를 주도로 해서 그만두신 내년 2월에 퇴임하시는 제네드 옐런 의장은 아주 그래도 완만한 그래도 어떤 서프라이즈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내년 미국 금리 인상 속도를 3차례밖에 하지 않겠다. 지금 경제 지표 후조라든지 기업들의 실적을 감안해 본다면 혹시 우리 예상했던 대로 3번이 아니라 4번 그 이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한 번 추가적으로 미국 금리가 더 인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됐습니다만 그대로 3번의 인상을 예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과열권이 아니다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옐런 의장이. 그냥 적당하다.
오히려 추가 더 상승할 가능성 푹도 있다 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벌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내 시장에서 매도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IT와 반도체를 포함한 이들 업종, IT 업종에 대한 집중적인 매도가 일단락 선물 고를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들 IT 업종을 적극적으로 사자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포지션이 없으신 분이라면 저는 불알 매수의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전략을 조심스럽게 내봅니다. 따라서 오늘 딱 투자 전략은 국내 시장도 오히려 매수 마인드 쪽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추세는 꺼지지 않았다는 전략적으로 접근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오늘 말씀해드린 바와 같이 국내 시장으로 FOMC 회의 그리고 지금 한중 정상회담으로 준비가 있는 대통령을 포함한 경제사절단이 어떤 액션과 결과물을 내느냐의 여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아루어지면서 오늘과 내일장을 결정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그리고 오늘 장과 내일장의 여부는 올해를 마무리 짓는 연말까지 산타랠리 가능성 여부도 우리가 체크해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장의 여부는 기존의 전략대로 강세 마인드 다시 말해서 매수 마인드 전략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전략을 그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문제입니다. 저는 여전히 반도체와 IT를 매수 관심 업종에 계속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삼성전자 기준 250만 원대는 받는 꼴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250만 1,000원까지 갔다가 259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다시 한번 250만 원대 초입이 온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와 IT에 대한 관심에 대한 것은 여러분에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역시 어제 이들 종목이 급등하면서 코스닥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었죠. 제약과 바이오 업종들. 여전히 저는 추세가 꺾일 때까지 계속해서 매수 마인드를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은행과 보험업종 역시 금리 인상의 수혜주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에서는 은행주들이 좀 조정받았어요. 그동안 연속 상승에 따른 눌림목의 과정이지 또 내년에도 추가 금리 인상이 있기 때문에 은행과 보험주들은 역시 관심권에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실적 호전이 예상되고 있는 정유화학 화장품주입니다. 이 어제 화장품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최근에 또 어제는 상승하고 하는 이 변동성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물이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최고의 수혜주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피해주가 될 수 있다 하는 논란인데요. 그러나 펀더멘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화장품주에 대한 내년도에도 실적은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들 종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쿼드러플 층대위와 한중 정상회담 등 외생 변수에 따라서 국내 시장도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세계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기업들도 실적이 호조를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면 단기적인 출렁임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추세는 상승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점을 염두에 둔 매수 마인드 전략으로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전략으로 계속해서 주식을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는 이런 전략으로 임해 주셔서 무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경제 이슈 분석하고 구체적인 투자 조언까지 얻어봤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내외 선물 시장 흐름과 투자 전략까지 짜드리는 시간입니다. 1부의 마지막 코너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재 트레이더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잖아요. 좀 감안한 선물 투자 전략을 짜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국내 증시부터 좀 봐주십시오. 네, 우선 저희가 저가에서 323지수 지력에 지속적으로 매수를 잡고 홀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FOMC 결과가 나오면 그 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차익 매물들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기조가 지수의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입장에서 매수 쪽 배트 유효할 거다 했고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327.50까지 추가적인
방향성도 열었고요. 어제 정확히 야장에 327.50까지 찍고 마무리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1차, 2차, 3차 목표까지는 다 찍었고요. 큰 추세 흐름들은 330지수, 338지수까지 가능성 열고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배팅을 할 생각이고요. 우선은 오늘 구간들은 우선 327지수 안착을 했기 때문에 어제 야장에 327.50까지 쳤기 때문에 안착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오늘은 지지력들 좀 눌림이 있더라도 326 중반 지수, 326.6050 지수를 지키는지 잘 확인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1차 예상저항은 327.70, 그 다음에 그 다음 목표는 329 지수까지 열 생각이고요. 여튼 가는 것보다는 아직은 지키는 구간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거고요. 눌림 매수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해외 선물 시장 볼 텐데요. 미 FOMC 회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달러와의 향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었죠. 달러 인덱스 흐름부터 좀 봐주십시오. 네, 어제 저녁에 신세계 서울경제 신세계 프로그램에서도 나와서 실시간으로 2시간 동안 리딩을 해드렸었는데요. 우선 94.20대 저항 예상해서 저희는 매도 쪽으로 본다. 그래서 우선 목표가를 93.330대를 본다 그랬는데 어제 이미 새벽에 다 목표가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조로 인해서 FOMC 이후에는 얘네들 보합 위주로 본다. 여튼 이 구간을 넘어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싸움이다. 하지만 우리는 매도 쪽으로 본다 해서 어제 저가에서 유로달러 매수를 1.17330대 정확히 저가에서 잡아서 목표가를 1차 그 다음에 2차 구간까지를 설정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익절을 잡고 끌고 가는 형태로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굉장히 좋은 상태로 큰 수익이 나 있는 구간이고요. 추가적인 목표가들 1.18, 900대까지 열 생각이고요. 얘네들 지지력들을 좀 러프하게 보자면 1.18, 000대까지. 그래서 눌림 매수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드오일 좀 보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58.50대 저항에 매도 추세 한번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제 새벽에 이 구간에서 57.80대까지 올라와서 다시 추가 매도를 본다 말씀드렸고 어제 서울경제 신세계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상에서 58부터 안착 못한 그림으로 57.60대 매도에 60 후반에서 재매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제 지표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인 매도 자리들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대응 자체는 57.50에다가 익절을 잡고 이 이상 찍지 않으면 그대로 홀딩해서 갖고 간다는 전략들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56.40을 보고 있었는데요. 한 10틱 정도 덜 찍은 상태에서 지금 멈춰있는 구간이고요. 오늘은 여전히 57.10대 57불 예상을 두고 재매도 전략 펼칠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56불대를 깨고 56.40, 55.60을 쳐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53불대까지 지속적인 매도 관점 열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아직은 추세를 깨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포자분들은 57불을 맞고 57불에서 약간의 여분을 두는 손절 라인을 두고 지속적인 매도 관점 펼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주까지 지속적으로 57불 안착 정착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여기서부터 한 400핍 정도 3,400핍 정도의 추가 하락들 예상하면서 보자. 단 56불대라 깨져야지 추세가 깨진 거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만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고점에서의 지속적인 매도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익절 대응에 중점적으로 잘 관심 있게 보자. 그 다음에 오늘부터는 오늘 무방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제 시간이 부족해서 전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기법적인 문제나
시황적인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골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골드도 똑같은 기조죠. 중간에서 얘네들은 달러 인덱스 움직임들 보고 추가적인 방향을 설정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목표가는 1261.0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눌림에서 매수 전략 펼쳐서 목표가 찍으러 가는 걸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운이 좋은지 아니면 저희가 분석을 잘했는지 모르겠으나 전반적으로 FOMC 끝난 이후에도 저희 목표가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온 상태고요. 약간 오차 구간을 좀 덜 찍은 관계로 지속적으로 익절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익절 라인을 잡고 오늘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어제 저희가 목표하는 1차 값들 다 왔기 때문에 여기서의 향방들 좀 더 지켜보고 전략적으로 단타부터 시작해서 다시금 마무리 지을 건지를 볼 생각이고요. 수익 구간에 모든 종목들 놓여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익절 잡고 추가적인 그림들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무포자분들은 하방 경직의 매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종목들은 상방 경직의 매도 대응 유효하겠다 보겠고요. 유로 달러와 골드 목표가 치기 전에는 바로 반대 매매 하는 건 지양하시고 추가적인 목표가까지는 열고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선재 트레이더님 오늘 무료 방송 진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들을 수 있습니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네, 우선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 국내 선물 진행하면서 해외 선물 유럽장 대응법과 그다음에 전반적인 시황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저녁 9시부터 다시 11시나 아니면 새벽 1-2시까지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석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함께합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어제 강원 춘천 소양강으로는 최강 한파로 인해 서리꽃, 이 상고대가 장관을 잃었습니다. 상고대가 만들어지려면 기온이 낮고 습도가 높아야 하는 등 기온과 바람, 습도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요. 어제 춘천 소양강으로는 영하 20도에 달하는 강추위에 서리꽃인 상고대가 장관을 잃었습니다. 지난해는 이 상고대가 제대로 피지 않아 아쉬웠다는 분들이 많았지만 어제는 최강 한파로 인해 상고대가 예쁘게 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도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경북, 전북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영하 10도를 비토는 최강 한파는 이어집니다. 옷차림 든든하게 챙겨 입으셔야겠는데요. 서울이 영하 11도, 춘천으로는 영하 17도까지 내려왔습니다. 대구 역시 영하 10도로 강추위는 계속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기온이 높긴 하겠지만 서울의 최저기온 영하 6도로 여전히 예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주말에도 토요일 영하 7도, 일요일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다행히 현재 하늘은 전국이 맑은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지만 서울을 비롯한 중부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의 건조함은 더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건조함이 더욱 심하겠는데요. 건조경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도 맑겠습니다. 다만 맑은 하늘 아래 영남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동해상으로는 눈 소식이 있는 가운데 물결도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금요일에 흐려져 눈이 오기 시작해 토요일까지 이어지겠고 일요일에는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로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다만 동쪽 대부분 지역으로는 눈비 소식이 없어 계속 대기가 건조할 것으로 보여 화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일요일에는 여가 11도까지 떨어지면서 무척이나 춥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